스눕, 상대를 꿰뚫어보는 힘. 샘 고슬링 지음, 한국경제신문 출판. 우리는 점쟁이들이 처음 본 사람들에 관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신기해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 책 스눕은 이러한 신기한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려준다. 인간에 대한 엿보기 심리 분석서다. 몰래 훔쳐본다는 의미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나 소지품만으로 그 사람의 내면 특성을 파악한다는 뜻이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점쟁이들은 그들이 설사 학문이 깊거나 영을 받아 신기가 있다고 해도 매우 숙련된 스누퍼들이라 할 수 있다.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싶다는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다. 상대의 지적 수준, 취향, 성향 등을 미리 알면 원활히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역으로 활용하면 상대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모습의 나로 보게 할 수도 있다. 소지품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과 과정을 소개하는 이 책이 그렇다고 독심술이나 심령술을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않고 단지 생활하는 장소나 소지품을 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 즉 스누핑을 소개하는 이 책의 테마는 사람들의 다양한 성격 차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타인에 대해 가지는 인상 형성 과정에 대한 스킬이다. 점쟁이들이 척 보고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전혀 놀랍지 않은 이유다. 스누핑은 마술이 아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물로부터 의미를 유추해내려고 한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는 분명 무척 자연스럽고 쉽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각종 정보, 헤어스타일, 거실벽에 걸린 지도, 처음 꺼낸 말 한마디, 악수할 때 손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등을 종합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다. 내면에 매우 복잡 미묘한 심리학적 과정이지만 우리는 타인의 이미지를 의식에 새기게 된다. 스누핑이란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인간의 성격을 탐색하는 심리학자들의 돌출적인 연구 결과다. 그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는 흥미로운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스누핑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다. 스누핑의 세계는 점쟁이나 범죄 프로파일러의 활동과 유사하다. 상대가 치밀한지, 가족적인지, 사교적인지, 지적인지와 같은 성격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알아낸다. 심지어 과거 그 사람이 무엇을 했으며 현재 삶을 어떤 방식으로 꾸려나가는지도 찾아낸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공간에서 의식하지 못하는 형태로 늘어놓은 다양한 단서들을 통해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심리적 특성을 파악해내는 것이다. 전술가들이 수백 년 동안 활용해왔던 생활 속 심리 기법이다. 현재는 범죄 프로파일러나 마켓 리서치 영역 등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저자인 샘 고슬링 박사는 이 책에서 특정 개인과 관련된 장소를 통해 개인의 성향이나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노하우를 다양한 사례를 들며 흥미롭게 소개한다. 직감과 통찰에 가까울 것 같은 스누핑 활동에 대해 저자가 제시하는 심리학적인 원리는 스누핑이 기술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그는 스누핑을 사람들이 드러내는 자기 정체성 주장과 감정 조절 장치, 그리고 행동 양식의 잔유물이라는 세 가지 개념의 기초에 설명한다. 자기 정체성 주장이라는 개념은 스누핑이 가능한 핵심 이유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한다. 생활 공간은 바로 특정 자기 정체성을 외부로 드러내는 공간이자 그 사람만의 방식을 나타내는 장소다. 때로 자신이 가진 정체성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숙련된 스누퍼라면 찾아낼 수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차와 찻잔이 있는 주방에서 주인이 차를 그리 애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차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단서를 통해서다. 생활 공간에 놓여 있는 다양한 물건들은 개인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적 장치다. 스누핑은 실내 공간을 장식하는 다양한 물건이나 사진 또는 소품들이 개인의 정체성을 알리는 목적보다 감정 조절 장치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응용한다. 특정 인간의 욕구와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창들이 그 개인의 생활 공간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감정적인 사람일수록 다양한 감정 조절 장치를 가지려 하는 것이 당연하다. 심리학자로서 또 스누퍼로서 저자의 생각은 행동 양식의 잔여물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통해 잘 나타난다. 일상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생활 공간에 다양한 물리적 흔적들을 남긴다. 바로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흔적들이다. 책상 위에 놓인 커피 찌꺼기나 말라붙은 빈 커피잔이 씻기 귀찮아하는 어떤 사람의 생활 방식을 알려주는 흔적이 된다. 진정한 우리 자신의 성격이 의심할 여지 없이 다양한 단서들로 외부에 드러난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단서를 끊임없이 남기는 것이다. 저자는 사람을 파악하는 일에서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통념에 대해서도 자신의 아픈 경험을 통해 흥미롭게 소개한다.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기획되지 않은 경우 대다수의 조직에서 실시하는 면접은 입사 지원서에 적혀있는 정보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보다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실제 면접관들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 정보를 어떻게 적용할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낯선 사람의 생활 공간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누구나 파악할 수는 없듯이 면접관이라고 해서 제대로 된 스누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스누핑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이 책에는 보다 뛰어난 스누퍼가 되기 위한 전문가적인 조언도 들어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심리적 틀, 심지어 우리의 편견 또는 정형화된 유형조차도 인간 이해를 위한 심리학적인 지름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이런 유형들이 어느 정도의 진실에 근거해 있다면 그보다 더 나은 증거가 없을 때 이것들이 인간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는 까닭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직면하는 경험과 대조해 볼 수 있는 인간 이해의 패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누핑의 과학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누구든지 정형화된 인간 유형이나 성격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스누핑이라는 예술에 열정을 갖고 헌신해 보라고 제안한다. 과학이라 하지 않고 예술이라 했다. 스누핑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진리와 같은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탐색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스눕의 현상들이 단지 개인이 지닌 성격의 본질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CSI 과학수사대나 FBI 프로파일링 수사관들의 활동과 같은 심각한 범죄 해결이 아니더라도 고객에 맞는 건축이나 실내 장식을 디자인하는 작업까지 아무 연관성 없어 보이는 다양한 단서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해 고객에 맞는 성격을 새롭게 창조하는 다양한 작업에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한 새롭고도 강력한 마케팅 기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점쟁이에게
자신의 성격이나 인생 문제를 상담할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전문적인 스누핑을 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이런 욕구와 동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라고 주문한다. 저자가 발견해낸 사실들은 가히 놀랍다. 소지품이나 흔적이 상대방의 모든 성격적 요소에 대해 사실적이고 친밀한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는 사실은 무척 매혹적이다. 샘 고슬링 박사는 이 도발적이고 재기 넘치는 책에서 자신의 연구팀이 이끌어낸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이 비밀스러운 관찰학을 마스터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셜록 홈즈와 에르큘 포아르 같은 추리소설 속 명탐정이 보여주는 통찰력의 비밀을 공개하고 있다. 독창적인 연구와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가득한 이 책이 사람을 읽는 예리한 안목을 키워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 수준이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인트로. 당신의 흔적이 당신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페덱스 소포 상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것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전형적인 소포 상자였다. 크기는 구두 상자와 비슷하지만 모양은 정사각형에 가까웠다. 이 소포 상자가 특이했던 이유는 딱 하나. 함께 배달된 범상치 않은 지시사항 때문이었다. 열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상자를 열지 말 것. 혹시 내가 의혹을 품을까봐 뚜껑에는 검정 잉크로 열지 마시오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음성 사서함에 남겨진 지시사항에 따르면 미리 정해진 시간에 내가 상자를 여는 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해야 했다. 나는 지시사항대로 다음날 오후 3시에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된 작은 방으로 상자를 가져갔다. 상자를 향해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스위치를 켰다. 그리고 렌즈에 잘 잡히도록 위치를 조정하고 호주머니에서 전화번호를 적어둔 메모지를 꺼내 전화를 걸었다. 샘 고슬링입니다. 게리라는 분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딸칵 소리가 들린 후 잠시 기다림이 이어졌다. 게리입니다. 네, 샘입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자를 열어보시죠.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고 싶은 강렬한 호기심을 채울 수 있게 된 나는 서둘러 포장을 뜯고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 어떤 사람의 개인용품이 들어있을 겁니다. 게리가 설명했다. 모두 어떤 사람의 욕실에 있던 물건들이죠. 나는 게리가 그 또는 그녀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 위해 매우 주의하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가 이어서 말했다.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시고 그 물건들의 소유자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지 제게 말해주시겠습니까? 나는 물건을 하나씩 꺼냈다. 작은 튜브형 스킨크림, 약간 긁힌 자국이 있는 음악 CD, 갈색 플라스틱 머리빗, 마지막으로 이 물건이 있던 욕실 세면대 주변이 찍힌 폴라로이드 사진이 들어있었다. 나는 물건 주인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본 다음 카메라를 향해 내가 추리해낸 내용을 설명했다. 이 머리빗은 꽤 크군요. 아마도 남자 것인 듯 싶어요. 세면대 주변을 찍은 사진이 이런 나의 추리를 뒷받침해 주었다. 싱크대 주변에는 달콤한 향내가 날 것 같은 물건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어질러지고 지저분한 정도로 보아 남자의 욕실인 듯 싶었다. 나는 머리빗 사이에 끼어있는 머리카락이 짧고 뻣뻣하며 검은색인데 주목했다. 아마도 아시아나 히스패닉계 사람이겠지. 사진 속 욕실 서랍장은 제대로 닫혀있지 않았고 헤어드라이어 코드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튜브형 스킨크림은 끝이 아니라 중간에서부터 눌러 사용했고 뚜껑에는 찌꺼기가 딱딱하게 말라붙어 있었다. CD는 하우스 뮤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흔히 게이 클럽에서 많이 틀어주는 장르다. 이런 정황들, 그리고 이제 나는 물건들의 주인이 남성이라고 확신했다.
그가 외모에 상당히 신경 쓴다는 점을 종합해보니 점차 하나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몇 분 후 게리가 물었다. 자, 이 물건들의 주인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가 20대 초반이나 중반의 아시아 남성이며 게이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런데 나이 부분에서는 내가 틀렸다. 그는 30대 초반이었다. 하지만 나머지 사항들은 내가 추리한 그대로였고 게리는 매우 만족한 듯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이런 이상한 상황에서 대화를 하고 있지? 내 말이 뭐가 쓸모가 있다는 거지? 마침내 그가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자신은 TV 방송국 PD이고 리얼리티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다고 했다. 그가 기획하고 있는 리얼리티 시리즈는 매우 익숙하고 거의 불가항력적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욕망, 즉 훔쳐보고 기웃거리고 싶은 욕망과 관련된 것이었다. 만약 여러분이 나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의 거실에 들어갔을 때 주변을 슬쩍 둘러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나도 모르게 방도 훑어보고 벽에는 뭐가 걸려 있는지 살피고 탁자 위에 액자를 들었다 놓는다. 이윽고 방 주인인 그녀가 말한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자, 이제 방 주인도 자리를 떴겠다. 좋았어. 책장으로 돌진이다.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을 훑는다. 마다가스카르로 떠나는 알뜰 여행, 버지니아 울프의 혼자만의 방, 선물용 에디션이라 흥미롭군. 다음은 사진이다. 하나 빼고 전부 친구들과 찍은 건데 모두 흥겨운 모습이다. 꿈을 댈 시간이 없다.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직 CD 컬렉션은 보지 못했다. 게다가 다음에는 욕실 약품 선반을 봐야 하는데 콧잔등에 분이라도 바른다는 핑계라도 대서 말이지. 약품 선반은 본질적으로 누구나 훔쳐보게 되는 곳이다. 나는 일부러 이곳에 방문객 안내서를 놓아두고 몰래 선반을 열어보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생각하곤 했다. 그 TV PD는 이렇게 엿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를 논리적인 결론으로 이끌어갈 계획이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낯선 이의 물리적인 공간이 그 사람에 대해 어떤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것이 그 새 프로그램의 차관점이었고 엿보기의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도 프로그램 아이디어 중 일부였다. 그런데 왜 PD가 나를 선택했을까? 아마도 내가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 교수고 전공 분야가 각기 다른 성격의 차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었을 것이다. 내 연구 논문들은 이 TV쇼의 기획 의도와 똑같은 질문에 중점을 두고 출발했다. 상대를 직접 만나거나 그의 지인들로부터 얻은 정보보다 상대의 소유물에서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 수 있는지 말이다. 실제로 나는 UC 버클리 학부생 시절에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처음 시작했다. PD가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실제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낯선 남자나 여자의 침실을 살펴보는 것만으로 관찰자들이 방 주인에 대해 어떤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침실 연구라고 불리게 된 이 연구는 연구 자체만으로도 매우 흥미진진한 발견들을 얻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연구 프로젝트와 그 바탕이 된 아이디어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지식의 전당인 대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널리 퍼져나갔다. 몇몇 심리학자들은 짧은 비디오 동영상이나 간단한 대화 등의 단편적인 정보를 통해 타인의 성격에 대한 인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연구한 적은 있었지만 침실을 연구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아무도 이렇게 아낌없이 풍부한 정보들을 접하게 된 적도 없었다.
대중매체들은 신이 나서 우리 연구 결과를 앞다투어 보도했다. 물건들이 가르쳐주는 사실들, 적진의 배후 너머에서 단서로 가득한 침실 같은 헤드라인으로 연구에 관한 이야기를 보도했다. 어떤 저널리스트는 나를 엿보기계의 수장이라 명명하기도 했다. 나는 대학원에서 이 연구를 계속했고 1999년 텍사스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할 때까지도 계속 발전시켜왔다. 우리는 침대 밑을 엿보고 옷장 안을 들여다봤으며 CD 컬렉션을 훑어봤다. 또 페이스북의 자기 소개란을 샅샅이 분석했다. 우리는 수많은 기숙사를 방문했고 거의 100군데의 은행 사무실과 부동산 중개소, 비즈니스 스쿨 사무실, 광고 에이전시 사무실, 건축 설계 사무실 등을 찾아갔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독서 목록, 일상 대화에 사용하는 단어들, 그리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환경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성격을 드러내게 되는지 조사했다. 몇 년에 걸쳐 이런 연구를 해오다 보니 나와 연구원들은 기웃거리기에 달인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조사 대상인 어떤 사람의 진정한 실체를 알려줄 수 있는 단서를 재빨리 찾아내는 안목을 키웠다. 버지니아 울프 전집은 내 친구가 열성적인 페미니스트라는 것을 보여주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그녀의 영문학 수업 교재일 뿐일까? 술에 취해 흥겨운 모습을 담은 사진은 그녀가 음주를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그저 파티를 즐겼던 것 뿐일까? 10여 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종합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고 동시에 사람들의 성격을 묘사하고 무심결에 드러내 보이는 소중한 정보였다. 그러니 아마도 이 TV 프로그램 기획자들은 올바른 선택을 한 건지도 몰랐다. 나라면 이 주제에 대해 쓸모있는 조언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 비밀의 상자가 도착한 지 2주가 지난 뒤 나는 LA에 도착했다. 다음 날 프로그램의 파일럿 에피소드를 찍기로 되어 있었다. 나는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자신이 차지하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각자 다른 형태로 행동의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지 그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이 모든 것들은 안락의자의 점성술이나 디너 파티에서의 꿈풀이처럼 심리학의 과학성을 폄훼하지 않으며 해낼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나는 이 다양한 종류의 기웃거리기 연구들을 하나로 통합한 자료가 전무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모험을 마치고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텍사스로 돌아오자마자 이 책을 쓰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책의 집필 목적 중 하나는 내가 스누폴로지라 이름 붙인 이 특별한 종류의 관음증을 통해 알아낸 사실들을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스누퍼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번에 어떤 사람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채용을 위해 면접을 할 때, 데이트 상대의 집을 재빨리 훑어볼 때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 모니터 위에 달려있는 저 싸구려 장식품은 컴퓨터 주인에 대해 어떤 사실을 말해주고 있을까? 왜 장식품들이 모두 방문객용 의자 쪽을 향하고 있을까? 화장대 거울 위에 붙여놓은 저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이런 사소한 물건들을 해석해 그것들의 주인이 외향적인지 내성적인지 친절한지 깐깐한지 성실한지 나태한지 의지가 강한지 약한지 등을 파악해내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1960년 어느 빛나는 9월의 아침, 존 스타인백과 그의 애견인 푸들 찰리가 대망의 미국 여행길에 올랐다. 대문호와 그의 애견은 이후 3개월 동안 특별한 원정을 위해 개조한 트럭을 타고
미국 전역을 여행했다. 둘이 함께 진정한 미국을 만나기 위한 원정을 시작한 것이다. 이 여행의 기록이 바로 찰리와의 여행이라는 책이다. 잠시 함께 그의 여행 속으로 들어가 보자. 스타인백은 여행 중간에 짬을 내 시카고에서 아내와 잠시 만나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너무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그가 묵을 방이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호텔 측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잠시 목욕을 하고 쉴 수 있도록 임시로 방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위대한 작가가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다른 투숙객이 일찍 체크아웃한 아직 청소를 마치지는 않았지만 비어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스타인백은 옷을 갈아입는 동안 그 방에 묵었던 낯선이가 남긴 흔적의 주의를 빼앗기게 되었다. 그는 그 낯선이를 외로운 해리라고 이름을 붙였다. 동물이 머물거나 지나간 자취는 풀밭에 짓눌린 흔적이나 발자국, 배설물 따위로 알 수 있다. 반면 하룻밤 어느 방에 묵어간 사람은 자신의 성격, 인생, 최근의 행적, 그리고 가끔은 자신의 미래 계획과 희망까지도 자취로 남긴다. 심지어 마치 그의 성격이 벽으로 스며들었다가 천천히 흘러나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아직 정돈되지 않은 방에 앉아 있는 동안 외로운 해리는 점점 더 입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나는 여기저기 그가 남긴 흔적의 조각에서 방금 전에 이 방을 떠난 손님을 느낄 수 있었다. 스타인백은 사람들이 머물렀던 주변은 그들의 성격이나 추구하는 가치 또는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풍부한 정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간파했다. 세탁 영수증, 휴지통에 구겨 넣은 쓰다만 편지, 빈 법원 술병, 그 외 여러 가지 다른 단서들을 모아 스타인백은 외로운 해리의 초상을 그려낸 것이다. 1. 우리는 소지품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려는 성향이 있다.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을 꾸밀 때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자기 정체성을 주장한다. 벽에 붙인 포스터와 상장, 사진, 나아가 자질구레한 기념품 등으로 자신을 나타낸다. 또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도 상징적인 표현을 한다. 이를 자기 내면을 향한 자기 정체성 주장이라고 하는데 존경하는 인물의 사진이나 격언 등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서 스스로를 독려한다. 2. 우리는 자신의 물건에 감정을 담는다. 소지품과 물건은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감추는 감정 조절 장치로도 이용된다. 가족 사진, 기념품, CD 컬렉션 같은 것들은 지난 행복한 시간을 추억할 수 있게 해주고 중요한 과제에 집중하거나 기분을 전환해 주기도 한다. 아빠 사랑해요. 당신은 최고예요. 같은 문구가 적힌 사진 액자는 가족을 생각하며 힘을 내고 싶은 감정을 표현하는 장치가 된다. 3.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공간에 흔적을 남긴다. 사람은 일상의 행동을 통해 생활 공간에 물리적인 흔적들을 남긴다. 이를 행동 양식의 잔여물이라고 한다. 예컨대 커피 찌꺼기가 바닥에 말라붙은 빈 커피잔은 게으름의 흔적이 된다. 물론 모든 행동이 물리적인 흔적을 남기는 것은 아니다. 미소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걷거나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흔적을 남기게 되는 행동들의 잔여물은 그 사람의 특성과 가치, 목표 등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다. 쓰레기는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다. 워드 해리슨. 1973년 폐품 수집가인 워드 해리슨은 쉐어, 미국의 유명 여가수의 쓰레기통을 샅샅이 뒤진 후 그녀의 생활 전부를 내 손에 쥐고 있는 듯 했다라고 말했다. 폐품 수집가들은 우리가 버린 쓰레기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확할 수 있는지 확실히 보여준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의 쓰레기를 합법적으로 뒤져볼 기회가 주어진다면 거절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싶다. 쓰레기통이
그 주인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쓰레기통에서 건져낸 물건이 유용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그것은 버려진 물건들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의식에서 사라진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보다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 덜 신경 쓰게 된다. 둘째, 쓰레기통 안의 내용물들은 실제로 일어난 행동들을 반영한다. 우리가 언젠가는 해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행동을 반영하는 것이다. 욕이나 짧은 감탄사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모든 단어들은 성격을 반영한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에 관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피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제외하고 같은 베타적인 접속사와 아마도 어쩌면 같은 가정적인 단어, 그리고 아니다, 그렇지 않다, 절대로 같은 부정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외에도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와는 다른 패턴을 보였다. 그들은 나, 나를, 나의 같은 1인칭 대명사를 덜 사용했고 더 같은 관사와 긴 단어들을 더 많이 사용했다. 또 낮은 사람들보다 현재 시제의 동사를 적게 사용했다. 신경성이 높은 사람들은 1인칭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고 관사를 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더 적게 사용했다. 스누핑을 방해하는 가짜 단서들. 잘못된 결론. 스누퍼들은 그저 방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방 주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꽤 쉽게 결론을 내리곤 했다. 그러나 그런 판단들이 언제나 옳지는 않았다. 관찰자들은 명백한 정치적 성향의 장식품, 가령 자동차 범퍼에 붙이는 말콤 X, 체 게바라, 도널드 레이건 스티커 같은 정치적 아이콘 등을 뚜렷하게 눈에 띄는 단서로 올바르게 활용했다. 그러나 고려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려된 단서들이나 판단 근거로 활용해야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 단서들도 있었다. 명백하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보다 꾸며내기가 훨씬 쉽다. 그렇기에 자기 정체성 주장은 위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하지만 행동 양식의 흔적을 위장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주의함의 결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뤄진다. 스누핑은 흔히 관찰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추미스, 즉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마니아 분들이라면 탐정소설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셜록 홈즈와 에르켈 푸아로의 관찰, 분석 능력이 이에 해당된다. 그 밖에 FBI, 프로파일러와 같은 심리 분석가 및 점쟁이 혹은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상담사나 동일 직업군을 가진 사람도 그런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2001년에 개봉된 멜 깁슨의 What Women Want에서 멜 깁슨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 여성들의 속마음이 들리게 된다. 지독한 남성 우월주의자였지만 잘생긴 외모 덕에 항상 여성이 끊이지 않았지만 제멋대로인 성격 때문에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못했다. 그런 그가 여성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게 되며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여성들의 말 못할 고충도 이해하게 되며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속마음이 다 들리게 된다면야 편하겠지만 그런 능력이 현실에선 불가능하다. 현실에서 이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심리 분석을 이용한 스누핑 기술이다. 사람들은 실제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나 사용하는 방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단서들이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위장하기란 훨씬 더 어렵다.
말, 행동, 책상, 침실, 주방 같은 주변 환경 및 쓰레기까지 모두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을 나타낸다. 그럼 이를 알게 되면 감출 수도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무의식이 결국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그럼 마구 어지러져 있는 곳이라면 어떨까? 그곳에서도 의미 있는 단서만을 골라내는 방법, 또한 골라낸 단서를 구체화하는 통찰의 기술 또한 저자는 중요하다 말한다. 책 스눕에서 가장 기초로 하는 것은 사람들을 성격으로 분류하고 이에 맞는 행동 패턴들이다. 인간을 크게 5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성격에 맞는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며 독자들의 이해력을 높인다. 그 5가지 성격 유형으로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동조성, 신경성이 있다. 이 5가지 유형을 기반으로 풀어나가기에 독자들은 저자가 제시하는 테스트를 통해 자신이 어떤 성격 유형인지도 알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샘 고슬링의 스눕이었습니다. 스눕은 기웃거리다, 염탐하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인데요. 상대를 꿰뚫어보는 힘이라는 부제는 단박에 호기심을 부추기는 책이었습니다. 작가인 샘 고슬링은 심리학 교수입니다. 침실이나 사무실 같은 개인 공간을 기웃거림으로써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스누핑을 연구하는데요. 스누핑은 그 흔적을 쫓아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학문입니다. 사람은 공간을 꾸밀 때 은연중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감정을 완화하는 인테리어와 배치를 하게 되죠. 그러한 행동들은 자신의 습관과 관점, 성격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물 하나하나의 특징보다는 전체적인 것들 사이의 맥락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성격 유형은 5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는 MBTI보다 이 5가지 성격 유형이 심리학에서는 더 유용하다고 하죠. 5가지 성격 유형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대표되는 개방성, 로보캅으로 대표되는 성실성, 비버리 힐스로 대표되는 외향성, 미스터 로지로 대표되는 동조성, 우디 앨런으로 대표되는 신경성입니다. 스누핑을 잘 하려면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통찰력을 가로막는 함정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첫인상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지가 않죠. 반대로 말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가져오고 싶다면 첫인상을 좋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여성이 요즘 핫한 립스틱이나 가방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없죠. 유행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음악,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을 장식한 포스터나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봤을 때 그 맥락을 알 수 없다면 훌륭한 스누퍼가 될 수 없죠. 가볍게 책 읽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